지금 저희가 음. 저 두 번째 파트의 솔루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해외에 예컨대 뭐 지방소멸, 우리만큼이나 빨리 진행돼, 먼저 겪었던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드는데요. 소개해 줄 만한 게 혹시 있으세요? 네, 일본 사례가 아마 가장 우리 체제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실제 일본은 2008년에 인구 피크를 찍고 지금 총량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총량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지방에서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레퍼런스 하기는 그래도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도 이제 마스터 리포트라고 그래서 지방 소멸론이 이제 2014년에 출간이 됐고, 거기에서 시구정촌이 한 1,800개 조금 못 되거든요, 일본이. 근데 그중에 52%가 20년 뒤면은, 25년 뒤면은 소멸할 거다라는 게 마스터 리포트의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이니치 신문에 나오면서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일본 사람들, 물론 그 전부터 90년대부터 이미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경고음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세미나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망해가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쇼크처럼 딱 이렇게 마스터 리포트, 마스터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화들짝 놀래갖고 중앙정부부터 막 이제 막 법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근데 딱 지금 2014년이 딱 그런 시점이었고, 그 아베 정부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지방창생법에서부터 조직 또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2000 몇 년, 그러니까 1기는 이미 지났고요.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2기를 2019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어떤 평가를 했냐면 1기 때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합계 출산율 1.8을 달성하겠다. 엄청 높은 거죠, 우리로 야심적이네요. 치면. 네, 야심적.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1.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올리겠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쿄권으로의 집중을 막겠다. 이 두 가지가 1기 때 목표였는데 자체 평가 5년 뒤에 평가 결과 둘 다 달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2기 들어서면서부터 목표 전환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양적인 목표를 세우질 않고 인구 감소에도 활력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로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인구 출산율의 그 증대나 도쿄권으로의 집중, 이거를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책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정책이거든요. 인구 정책을 1기 때는 정주 인구, 그러니까 2주를 통해서 U턴, I턴, J턴, 뭐 요즘은 손턴, R턴, 뭐 굉장히 다양한 워딩을 씁니다. 손턴은 뭐냐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손자, 손자. 손턴이고, R턴은 루트, 그러니까 자기네 본적을 찾아서 가는. 본적.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워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주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기 본거지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인구 개념이 뭐냐면 체류 인구예요. 그러니까 체류 인구라는 건 이제 그 지역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썼던 연간 경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500만 원이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은 1,600만 원 정도 한 명 돌아가시면 그 지역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벌충할까? 그게 이제 관광을 통해서 체류 인구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관광 소비를 하면 그 지역 경제는 순환 경제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체류 인구고요. 근데 이제 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지금 약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인구 개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관계 인구. 예, 우리로 치면 이제 연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과 그러니까 이주하거나 관광 이외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비방문형으로 드는 거는 고향 납세를 하는 경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일본의 고향세법 따라서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지역에 기부도 하고 하면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한 20, 30년 뒤에 은퇴하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제2의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데들이 리스트에 오르겠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지역의 먹거리, 아까 로컬푸드 얘기했는데 지역의 먹거리들을 일종의 꾸러미로 구독 경제로 하는 거예요. 요즘 구독 경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받다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제2의 고향을 찾을 때 은퇴 이후에 또 찾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일종의 관계인구 컨셉을 지금 최근에는 밀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인 1주소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연거주 활성화랄지 복수주소제 도입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행안부한테 제안을 좀 했는데 당장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복수주소제를 하게 되면 선거권은 어디다 줄 거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소를 법적으로 2가지 이상 갖는 걸 복수 주소제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실제 복수주소제는 우리한테만 흔하지 않은 거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아예 연방 등록법이라고 해갖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주거주지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머무르면 2주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부거주지로. 그러니까 요즘 북해 많이 얘기하는데 주캐 북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 그 성과가 이렇게 뭐 대학 도시랄지 아니면 중소도시 이런 데들은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거주지가 프랑스 전체 주택의 10%가 이거주지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재택근무랄지 4도 3촌 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워케이션이랄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 지금 당장은 안 바뀌겠지만 아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이제 23년부터 가동이 되고 뭐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거주지랄지 복수주소, 유연거주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들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다양한 해외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일자리, 돌봄, 대학, 그다음에 로컬 혁신, 그리고 지금 해외 사례까지 쭉 말씀 들었는데요. 정책 제안으로 조금 넘어가서 조금 짤막하게 의견을 좀 듣고 그래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역 소멸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서 뭔가 정책 과제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차미숙 박사님 아무래도 정책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딴 분들이 앞으로 그 정책 중에서 또는 그 정책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쭉 말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올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올 10월에, 지난 10월이죠. 10월에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일단 지정이 됐고요. 이제 아마 스케줄을 보면 내년 초에 각 그 지자체 또 광역지자체들이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을 할 테고요.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적정성을 서로 협의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 협약이 맺게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1조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광역 25%, 기초 75%,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 아마 앞으로 5+5에서 10년 정도가 기금으로 지원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좀 포괄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동안 중앙부처가 하는 지역사업들은
부처별로 공모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단위 사업 형식으로. 근데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은 지방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정부 그동안의 단위 사업 방식에서 포괄 보조 방식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몇 가지의 변화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해외 사례 말씀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그동안 한 4년 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이것들을 각 지자체들이 이제 모금할 수 있도록 지금을 했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지역에 특화 자원들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기부금을 모금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거 이외에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금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관련된 특별법이 9개가 발의가 돼서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상반기에 그게 병합 심리가 돼서 지금 균특법에 담지 못하고 있는 지원 시책들을 거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으로는 뭐 이렇게 법이랄지 제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갖춰지지 않을까, 재정도 그렇고요, 하는 생각을 좀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들으니까 지역에 예산이 많이 풀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요거는 이제 핀셋 지원이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인 좀 지원과 모니터링과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을이 좀 마을 단위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커뮤니티 임팩트인데요. 저는 이제 올해 한 8개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예산을 이제 광역에서 50%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 과정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아예 신청을 안 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광역 안에 그 기초 시군구의 격차를 또 보는 저는 광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중앙에서 바로 시군구로 내리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광역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광역에서 광역 안에 있는 기초 중에 어디가 좀 더 이제 미니멈을 끌어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요 사업을 하는데 요 좀 지역적으로 좀 많이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차 박사님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돌봄 관련해서 저희 연구에서 지금 이제 사례 조사하면서 뭐 일본의 뭐 하코네시 같은데 지금 보고 있는데 전 세대 대응형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거절하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누구든 사실 최근에 강도형 그 영케어러 문제도 드러나고 그래서 복지 영역에서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 사각지대의 문제예요. 왜 주민들이 이렇게 공공에서 많은 일들을 늘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공공이 모르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공적 영역에서는 그 감도가 떨어지고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런 이제 대상을 나누고 서비스의 칸막이를 나누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마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마을의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허브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단위에서 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공공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그래서 공공이 이런 것들을 다 조직해서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좀 이런 주민 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차민숙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게 지속되는 정책인 거죠? 이렇게 시작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사실 몇십 년 동안 중요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소멸지역이라는 게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그 다음에 기존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문제점들을 조금 평가를 하고
방향 전환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제가 도면 두 컷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에서의 소멸 문제는 저출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구 유출로 더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구 사회 정책적인 어프로치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지방소멸 정책에서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이런 양적인 거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살만한 공간을 만들면 그 지역에 오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정책 방향의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 뭐 지방소멸 정책을 하고 지원시책을 한다고 해서 뭐 아주 새로운 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결국은 다 생애 주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들은 기존에도 이미 했었죠. 근데 이번 정책은 아까도 지방주도성 얘기를 했지만 지방의 현실을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거는 결국은 그래도 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229개, 아니면 89개 시군구에한테 뭘 해라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만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역이 조금 더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근데 또 막상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매번 하다가 너 알아서 해버리면 그것도 또 난감하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약간 컨설팅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도와주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좀 지자체들의 주도력을 좀 높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양한 주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 지자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까 청년 대구 학교 때문에 대개 20대 되면은 서울로 오고 수도권으로 막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도 수도권 지역도 이들 지역에 빚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액티브하게 지역의 생산성을 올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품앗이죠, 지역 간에. 도농교류라는 워딩인데, 마침 이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때부터 아마 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지역 상생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신데 올해 얼마를 예산을 쓰나 봤더니 한 730억 정도 그 지방 상생계획. 그게 뭐냐면 서울 청년이 지방에 가서 창업하도록 도와주는 지역의 자원조사도 하고 이러면은 월 수당 얼마를 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원하는 지자체들 뽑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넥스트로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분하고도 이제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상당히 치밀하게 그 선정하는 거에서부터 이 친구들이 지방에 가서 자원을 가지고 창업하는 그리고 실제 마케팅하는 이 단계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좀 되게 기특하다. 서울시가 기특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저는 오히려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런 광역시들 경기도랄지 이런 데들도 그 나름의 컨트리뷰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보다 삶의 질 네, 방향으로 삶의 가야 질. 한다. 네. 지역 주도성을 네. 조회하고 서울 수도권 광역시들이 좀 더 나서서 이렇게 지역 연대를 좀 도와야 갖춰야 한다. 된다. 명쾌하네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 지금 시간 관계상 정책 제안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준비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계속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그리고 세대 융합 그리고 기업 이쪽이다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물론 일자리 정책이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뭐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인프라나 이런 부분은 다 수반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저는 아까 전에 일본의 유턴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꼭 농촌 지역이나 그쪽으로만 국한돼서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는 또 기술을
보유하신 R&D 역량을 보유한 이런 중장년층, 고숙련 전문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그분들을 찾지 못해서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공장이나 이런 사업체 자체를 수도권으로 다시 지역에서 창업을 했지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시 청년 지역 상생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했었는데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서울의 청년이 먼저 사업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의 청년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예산의 대부분을 대서 기업 측에 인건비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그 사업의 재원은 서울에 있는 부분인데 지역의 기업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구조라서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버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태어났던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 니즈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결합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기업, 지역의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 대표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이고 네. 전 그 청년들에만 한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도 100번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금 저출산 예산이 어떤 대상한테 주로 가는가 분석을 한 자료가 나왔거든요. 61%가 청년층에 거의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석해서 나왔는데요. 실제 저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층의 청년이라고 하는 특정층에 한정하기보다는 좀 생애 주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학령 인구를 데리고 있는 40대랄지 신중장년이랄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전국의 행안부 통해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대응 시범 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한 96건 취합이 됐는데 그 96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노년층 5% 빼고는 다 청년층, 임산부,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정책이 이제 초기 단계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책이 조금 더 진전이 되게 되면 이런 좀 더 생애 주기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홍선미 교수님 말씀하시기는 저는 오늘의 주제가 지역 쇠퇴, 인구 소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의 상태에서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점차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알던 어르신을 뵈러 가니까 주간보호센터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그래서 이제 그 경로당에는 더 이상 오시지 않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느 시점에는 이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 지역의 한 30%, 40%의 인구는 이제 안 보이시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렵고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물론 이제 국가균형발전 계획 보면 전략 중에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촌,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경제적인 것도 있고 교육, 대학의 접근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의 지역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이웃과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는데 이것들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전국화되지 못한 단계여서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 특히 농촌 지역에 빨리 이제 어르신들이 시설로 가고 병원으로 가서 삶을 마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전환돼야겠다. 국가 돌봄 시스템이 좀 정착돼야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짧게 마무리 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도 차민숙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사회 정책하고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이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정도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전환, 우리 사회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처 한 군데서 대응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방소멸, 인구 감소 시대와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 국정의 상위 거버넌스랄까?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세미나 같은 토론회는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또 지금 현재 정책기획위원회는 사실 자문기구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내년이 또 이제 중요한 선거들도 많이 있고 이런 우리 사회에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지방소멸, 인구 감소, 기후위기 이렇게 우리 사회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상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사족처럼 붙이자면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서 로컬 단위에서 실험할 수 있는 일종의 융합적 거버넌스의 틈을 한번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게 진짜 샌드박스인 거죠, 말하자면.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고 행정 실험의 샌드박스 같은 것을 지역에 만들어서 교육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성역처럼 돼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뭐 돌봄이든 청년 일자리든 뭐 제조업과 관련한 거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유기적으로 해볼 수 있게 한번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많이 간 줄 모르고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린다는 말 한마디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게 정책은 대상이 명확하고 수단이 명확하고 이래야만 정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 나누시면서 정리하신 것처럼 지역에 국가의 자원을 투입을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고 제도로 정책되기 시작된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지역 순환 경제가 되기 위해서 지역의 주체들이 서야 되는 문제, 그리고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주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기업에서 좋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재교육하고 매칭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스스로 있어야 되는 문제, 생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문제이고,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역 문제는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거나, 지역 문제는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키워드로는 그래도 어쨌든 삶의 질을, 인구를 지키는 것보다 삶의 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홍선민 선생님 말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이 일어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성장 포럼 세션 3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희망제작소 공동주최 기관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참성장 포럼은 저희 시민사회 이 단체들하고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들과 랩2050이 같이 진행하는 그런 세션인데요. 지금 오늘은 희망제작소에 특별히 지역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임주환 소장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님, 홍선미 교수님, 그리고 공태영 대표님, 그리고 같이 들어주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